세금 충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세요. 지금 팔로우하세요. 강도현 씨는 친구를 돕는 것뿐입니다. 도현 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박세훈 씨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 군대도 함께 다녀왔고 부모님 집안끼리도 알고 지내는 사이. 그런 세훈 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현아, 나 진짜 급한 일이 생겼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당장 3천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갚을게. 이자도 안 줘도 돼. 부탁이다. 도현 씨는 고민 끝에 결국 송금했습니다. 무이자, 무차용증, 아무런 서류도 없이 친구 통장으로 바로 이체. 계좌 이체 메모도 없이 말 그대로 의리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현 씨 집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열어보니 청천벽력 같은 내용. 증여세 1200만 원을 납부하십시오. 도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내가 왜 증여세를 내야 해? 내가 친구를 도운 게 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도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런 사례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세무조사가 더 강력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현 씨가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했어야 세금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절대하면 안 되는 금전거래의 함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과 가족,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박세훈 씨는 도현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군대도 같이 다녀오고 결혼식 사회도 봐줬던 사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함께해온 말 그대로 의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세훈 씨가 어느 날 얼굴이 완전히 굳은 채 도현 씨를 찾아왔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 피곤이 가득한 눈, 그리고 꺼내는 말. 도현아, 나 진짜 이번엔 끝인 것 같아. 세훈 씨는 운영하던 실내 골프 연습장이 코로나 여파 이후 계속된 적자 끝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남은 건 카드빚, 임대료 체납, 직원들 퇴직금 미지급까지. 은행에선 추가 대출도 거절당했고 가족들에게 손 벌릴 면목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너한테 오는 거야. 3천만 원만 빌려줘. 6개월 안에 무조건 갚을게. 지금 신용도 바닥이라 어디서도 못 빌려. 이자 안 줘도 돼. 나 진짜 부탁이야. 도현 씨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윳돈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몇 년 전 모아둔 적금 일부를 깨면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형제 같은 사이인데 그냥 외면할 수는 없지. 도현 씨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고 며칠 후 박세훈 씨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자도 없이, 차용증도 없이, 송금 메모도 없이, 그저 믿음과 의리로 말입니다. 우린 서로 이런 거 안 해도 알잖아. 글 써달라고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 그 순간 도현 씨는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어쩌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어차피 몇 달 안에 갚는다는데. 그리고 그렇게 도현 씨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훈 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톡은 읽지 않은 채로 계속 파란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6개월이 지나도 박세훈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도 나중에 갚겠지. 친구니까. 도현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겠지라는 생각. 하지만 그 믿음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집 우편함에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국세청. 처음엔 그냥 안내문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열어본 편지. 증여세 고지서. 증여1, 년, 월, 일. 증여금액, 3천만 원. 산출세액, 1200만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연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증여세? 무슨 증여? 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건데. 그 순간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곧장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오해예요. 저는 돈을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겁니다. 친구가 힘들다 해서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고객님, 이체하실 당시 차용증 있으셨나요? 이자 명시한 계약서나 상환 일정이 있습니까? 친구분으로부터 상환받은 이력이 있나요? 도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제야 도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국세청은 그 돈을 무이자, 무상, 조건 없는 금전 이전으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별표 사실상 증여 별표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친구 간의 거래라도 10년간 1천만 원 이상을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대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도연 씨가 송금한 3천만 원은 이미 그 기준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 패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송금은 정확히 그 패턴에 해당됐습니다. 큰 금액, 이자 없음, 상환 흐름 없음,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거래. 나는 친구를 도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그 순간 도연 씨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법과 현실의 간극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차용증 하나만 썼어도, 만약 송금할 때 대여금이라고 메모만 했어도, 그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는지 30년 경력의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연 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친구를 도왔을 뿐인데 그 결과는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어떤 법률 상담소를 찾을까 고민하던 끝에 도연 씨는 세무사 김정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세무 전문가, 이미 수많은 유사한 사례를 다뤄온 베테랑입니다. 도연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세훈이라는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안 받았으며 그냥 계좌이체로 도와줬다는 것. 김 세무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증여로 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증여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 딱 증여입니다. 김 세무사는 화이트보드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무이자, 무서류, 무상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국세청은 거의 100% 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왜 증여로 간주될까? 차용증 없음, 거래의 의도를 입증할 수 없음, 아무리 말로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해도 공식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자 없음, 사실상 무상이익 제공,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득 제공입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간접적 증여로 간주합니다. 상환 흐름 없음, 돈이 돌아오지 않았음,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환 기록도 없다면 국세청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김 세무사는 도연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돈을 주고받는 순간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평가됩니다. 도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의리, 신뢰, 사람 사이의 약속기. 세무 행정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사실. 더 큰 문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고요? 올해 5월부터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 추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한 계좌로 대규모 금액 입금, 송금 메모 없음 5어 용돈, 고마워 등 애매한 표현, 이자 없이 동일 금액 반복 입금, 상환 흐름 없음, 그리고 AI가 판단한 의심 거래는 담당 세무조사관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핵심 정리. 김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친구, 가족 사이니까 괜찮다고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끼리도 서류 없으면 증여, 친구끼리도 이자 없으면 증여,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줬다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증여세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이제 도현 씨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차용증 하나만 썼더라면, 이자율만 넣었더라면,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고만 적었더라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200만 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막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땐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실전 방법 3단계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현 씨는 세무사 김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이런 세금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김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이트보드에 3가지를 적었습니다. 1단계, 차용증 작성하기.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지 준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 차용증을 쓴다는 건 단순히 종이에 몇 글자 쓰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차용인, 대여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여 금액 숫자 플러스 한글 병기, 예, 3천만 원, 3천만 원, 이자율 연 3.5% 또는 법정 이율 기준, 상환 계획 매월 얼마씩, 언제까지, 작성일자 및 자필 서명, 가능하면 공증받기, 공증 비용 약 5만 원, 예시. 본인은 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연이자 3.5%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며 매월 30일에 100만 원씩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 2025년 5월 10일 차용인 서명, 대여인 서명. 주에 워드로 타이핑 후 서명만 하는 방식은 나중에 허위 작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처음부터 자필 작성하거나 공증을 추천합니다. 2단계, 실제 상환 흐름 만들기. 서류만 있고 실제 돈이 안 오가면 무의미합니다. 국세청은 행동을 봅니다. 실천 방법. 매달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송금. 이체할 때 계좌 메모 필수 기재. 예, 5월 이자 지급, 원금 일부 상환, 계약에 따른 변제. 상환이 지연될 경우 반드시 상환계획 변경 합의서 작성. 예,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월부터 월까지 상환 유예함. 중요한 이유. 국세청은 반복적이고 일관된 자금 흐름을 매우 신뢰합니다. 말보다는 은행 기록이 증거입니다. 3단계, 증빙자료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결국 세무조사에서 살아남는 건 서류입니다. 김 세무사는 다음과 같은 증빙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필수 증빙 5종 세트, 통장 거래 내역, 입금, 출금 내역 인쇄하여 보관, 이체 메모 캡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명시된 내역,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번 달 이자 보냈어,
다음 주에 원금 갚을게 같은 일상대화, 차용증 및 변경 약정서, 공증 서류, 보관 기간, 최소 5년 이상 보관. 국세청은 통상 최근 5년 이내 거래를 중점 조사합니다. 도현 씨의 반응. 도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차용증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설마 세무조사를 받게 될 줄은. 친구였는데. 김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비단 친구 간 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병원비를 보내드릴 때,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줄 때, 형제 자매에게 급히 돈을 빌려줄 때, 누구든 어떤 관계든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와 완전히 반대로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받고 모든 흐름을 기록으로 남겨 세무조사에서 살아남은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떻게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을까? 계속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보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주는 건 무조건 위험한 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소연 씨입니다. 아들의 창업 자금 1억 원 지원. 이소연 씨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아들이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만 도와줘. 대출도 안 나오고 투자자도 없고 엄마밖에 없어. 소연 씨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지난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면 안 돼. 반드시 대출로 처리해야 해. 차용증 플러스 공증, 그리고 이체 메모. 소연 씨는 아들과 함께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대출금 1억 원, 이자율 연 3.5%, 상환 방식 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상환일 매월 30일, 특약 상환 지연 시 연체 이자 5% 부과, 계약서 작성일 2024년 6월 1일 공증 완료. 그 후 소연 씨는 아들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면서 이체 메모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업자금 대출, 공증 완료. 이 한 줄의 메모는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매월 이자와 원금 상환, 흐름 유지. 그 후 아들은 약속대로 매달 200만 원가량을 어머니에게 송금했습니다. 매번 이체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이자 및 원금 상환, 2024년 8월 대출 이자 지급, 계약에 따른 3차분 상환. 소연 씨는 이 모든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PDF로 저장했습니다. 아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보관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이자 보냈어. 확인했어. 고마워. 장사는 잘 되니? 이처럼 단순한 메시지조차 거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세무조사 통보 무사 통과. 6개월 후 아들의 음식점이 정식 개업했고 보증금 5천만 원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 등 총 1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간 사실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도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무조사 통지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어요.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요. 차용증 원본, 공증 서류, 입금 시 이체 메모 내역, 상환 기록, 문자 메시지, 사업계획서 4본,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했고 조사는 단 5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결과, 증여 아님,
세금 부과 없음. 결론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다. 소연 씨는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더 철저하게 했어요. 덜 미안하려고가 아니라 서로 지키기 위해서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든 관계가 아니라 기록이 남아야 한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을 나눠준 사람들이 어떻게 세무조사에 걸려서 더 큰 세금과 벌금까지 내게 되었는지 바로 스미핑의 함정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소연 씨처럼 준비가 철저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미핑, 스머핑입니다. 스미핑이란, 스미핑, 스머핑이란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보고될까봐 소액으로 나눠 여러 번 반복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0만 원 넘으면 위험하대. 그럼 999만 원씩 5번 나눠서 빼자. 이런 식의 현금 인출 행위를 국세청은 오히려 더 의심합니다. 이영호 할아버지. 78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5일에 걸쳐 매일 999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했죠. 일은 당시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이영호 할아버지에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왜 문제가 된 걸까? 국세청은 이영호 할아버지의 인출 패턴을 스미핑으로 인식했습니다. 고액 현금, 반복 인출, 특정 목적 없이 수중 이동, 수취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형성, 게다가 손자의 보증금 납입 내역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통해 잡히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이영호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건강까지 악화되며 자녀들과의 갈등도 생겼습니다. 5월부터 더 강해진다. 제도 변화. 2025년 5월부터는 더 이상 1,000만 원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루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도 추적 대상입니다. 반복적으로 499만 원씩 인출하는 행위도 스미핑 패턴으로 자동 감지됩니다. 왜냐고요? 국세청은 현재 AI 기반 자금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이런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자금 전달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가급적 계좌이체로 전달. 이체 시 메모에 명확한 용도 기재. 예, 아들 결혼 보증금 대출, 손자 축의금 증여. 증여라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 신고.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은행의 사용 목적, 계약서, 견적서 등 제출 후 인출, 정리. 스미핑은 해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세청의 감시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금씩 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게 도와주는 법. 이제 진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례들 들으면서 생각보다 복잡하네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항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세금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체크리스트, 차용증 반드시 작성.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차용증은 기본입니다. 서로를 믿는다면
더더욱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금액, 이자율, 상환 날짜 명확히 기재, 자필 서명 필수,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기, 체크리스트, 이자율 명시. 국세청은 이자가 없는 거래를 증여로 봅니다. 최소 법정 이자율인 연 3.5% 정도는 설정해야 합니다. 무이자, 무상이득 제공 증여 간주 위험, 체크리스트, 상환 계획 구체화. 언제까지 갚을게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나눠 갚을지 명확하게 적고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계좌이체 시 메모 남기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체 메모란에 아무것도 안 쓰거나 용돈, 고마워라고 쓰면 나중에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5월 이자 지급, 대여금 상환 1차분, 체크리스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보관. 이번 달 이자 보냈어. 고마워. 다음 달도 부탁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실제 거래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함께 보관해두세요. 체크리스트, 현금은 피하고 계좌이체로. 현금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현금 전달하지 마세요. 계좌이체 플러스 명확한 메모 안전. 부득이한 경우엔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 필수. 체크리스트 모든 자료는 5년 이상 보관. 국세청은 보통 최근 5년간 거래를 중점 조사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이체 내역, 메모, 문자 등 모든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파일 또는 인쇄 형태로 보관하세요. 이 7가지를 지키면 친구를 도우면서도 세금 걱정 없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도움은 마음으로 하되 문제는 증거로 막아야 합니다. 세금 폭탄을 맞았을 때 강도연 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친구 도운 게 죄인가?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의도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던 사회라는 것을. 도연 씨는 결국 전문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후 그는 박세훈 씨와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다행히 세훈 씨도 사정을 인정하고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세무사 도움 아래 이전 거래의 일부를 대출로 소급 적용했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플러스 가산세 일부 감면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계는 다시 증거 위에 쌓인다. 세훈 씨와의 신뢰는 한 번 무너졌지만 서로 문서로 다시 정리하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말합니다. 앞으론 돈을 줄 때도 받을 때도 가족이든 친구든 그냥 말로는 안 믿어요.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친구 간 대여, 병원비, 결혼자금, 보증금, 학자금. 마음으로 주는 순간은 따뜻하지만 그 마음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세무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 마무리 메시지. 도연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금 문제도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일 안 생기겠지. 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받거나 빌려줄 일이 있다면 이제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으로, 증거로 남기세요. 사랑도, 도움도, 신뢰도 기록 위에 있을 때 오래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가족과 재산 스스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김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